네, KDI의 주식경제연구부장 구자연입니다. 아까 연재호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몇 년 전에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그 교향곡을 연주하면서 미래를 상상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아까 기조연설을 보면서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런 미래가 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조금 차가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코로나19 관련 경제구조 변화 및 정책 과제인데요. 아마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결국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큰 경제적 감염법 위기인데, 그에 따라서 전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적으로 많은 경제적 위기 및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경제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 산업 생산과 세계 교역량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초에 이제 감염병 확산이 글로벌하게 확산이 되면서 각국에서 경제 봉쇄 조치가 있었죠. 그러면서 세계 교역량이 뚝 떨어지고, 또 그러면서 세계 산업 생산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경제 불확실성 지표인데요. 경제 불확실성도 크게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공 또한 도소매 음식 숙박 등 대면 접촉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충격을 받아왔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크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작년 요맘때 저희 KDI가 올해를 예측한 그 경제 성장률이고요. 작년 이맘때 올해를 예측한 경제 성장률이 2.3%였습니다.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1%로 예상이 되는데요. 즉 3.4%포인트 정도가 코로나에 따라서 경제 위축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고용의 효과인데요. 밑에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실제적으로 고용이 축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점선은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우리 고용이 어떻게 변화했을지에 대한 예측치를 저희 원에서 해본 통계 자료입니다. 보시면 4월에 110만 정도, 9월에 80만 정도의 일자리가 코로나19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런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에 이제 조금 발병이 되다가 2월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3월에 정부 2월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금방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했다가 2월 말에 코로나가 확 확산이 되면서 3월에 비상경제대응 대책을 마련합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5차례에 대해서 열렸고요. 그래서 민생안정대책이라든가 긴급 경기대응 정책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총동원되는데요. 재정정책을 보시면 총 4차에 걸쳐서 추경이 마련되고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취약계층에 대한 유동성 확보 등 정책들을 실시하였고요. 오른쪽에 금융정책을 보시면 또한 실물경제 위축이 금융으로 이어지고 또 금융에 대한 충격이 다시 실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80조 이상의 금융안정 패키지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서 우리 경제는 빠르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분기별 GDP를 보여줍니다. 최근 3, 4분기 GDP를 보면 전기 대비 2.1%로 플러스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다른 나라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4%가 감소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마이너스 4.3,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거의 마이너스 10% 이상의 충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에서는 마이너스 1.9, KDI나 한국은행에서는 마이너스 1.1%로 다른 나라들보다는 경제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학자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코로나는 우리 경제 또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인데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월 달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에 하반기에 들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확산을 통한 그 모바일 쇼핑의 큰 증가에 기인할 텐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건 배달 어플 사용량인데요. 배달 어플 월 평균 사용량을 보시면 2019년 12월에 월 평균 34만 시간에서 올해 8월 중 보면 49만 시간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영화라든가 직접 밀집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생활이 차단이 되면서 집에서 OTT 시청도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19년 12월에 300만 시간 정도에서 올해에는 400만 시간 이상 월 평균입니다. 400만 이상의 OTT 어플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코로나는 비대면 경제를 엑셀러레이터 가속화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K-팝 가수들이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역량 있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온라인 공연을 하게 됩니다. 4월에 슈퍼엠이라는 저희 K-팝 가수가 Beyond the Future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했고요. 6월에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는 방방 콘서트 라이브라는 걸로 해서 전 세계 한 1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올해 저희 우리나라 K-팝 가수로서는 많은 글로벌화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BTS는 10월 10일, 12일 날 공연을 했는데요. Map of the Soul 1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100만 명이 접속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대면 시대를 크게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꾸고 있는데요. 재택근무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의 회의라 하면 일정 회의실에서 모여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회의만 했던 이런 회의들이 이제는 화상회의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어플 사용량을 보시면 2019년에는 2만 3천 시간에서 지금은 60만 시간 이상이 월 평균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제 카톡이 이제 개인들의 어떤 정보의 공유라면 이제 콜라보레이션 협업 툴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보시면 국내에서는 토스랩의 잔디, 마드다스 캘크라는 플로우 등 다양한 협업 툴들이 등장하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생산 방식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공장이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화가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요. 자동화의 진전 속도가 앞으로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산업용 로봇 활용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도 산업용 로봇을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거의 4, 5등 정도의 순위에 오를 만큼 자동화 속도가 높고요. 오른쪽은 이제 키오스크 시장 규모가 2009년 1,000억 원에서 2018년에는 약 3천억 원 이상의 시장이 되고 앞으로는 이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자동화에 대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방식도 크게 변화되는데요. 앞서 염 총장님께서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공연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또한 특히 교육과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에듀테크 교육이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테크놀로지가 교육도 상당히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은 GBC가 크게 개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그동안의 생산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기 위해서 특정 지역의 밸류 체인을 밀집 모아놓는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런 생산 밸류 체인이 단절이 됐을 때에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 이후에 동일본 지진 이후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면서 밸류 체인의 재편에 대한 움직임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미국이 신정부 하에서도 니쇼링 정책들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업 경영 방식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자본 논의가 많았고 또한 기업들도 여기에 집중해서 기업을 경영을 해왔었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 변화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주주이익에만 집중하던 기업 경영 방식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크게 바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화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 감염병 발생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대구 지역이 이제 일본 종교 단체의 어떤 감염을 빼면 주로 수도권 중심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인구가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감염병뿐만 아니라 다른 샥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겠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위기이면서도 또 하나의 발견된 거는 우리한테 큰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는데요. 뒤에서 이제 박헌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보시는 거는 바이오 헬스의 수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단 키트 등 바이오 산업들이 수출이 크게 늘고 있고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합치면 시가총액 100조 정도의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나 배터리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들이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또 경제 회복력이 높은 경제로 지속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학자들에 따라서도 다양할
깊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내외의 어떤 여건들을 감안을 해보면 우선 디지털 경쟁력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교육의 방식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지기에 따라서 미래형 인재를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과 또한 대외 환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적절하게 또한 잘 대응할 수 있느냐,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집중된 환경을 분산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 또한 산업 구조가 기존의 주력 제조업 중심으로 있던 산업 구조가 앞으로 미래형 신산업이 되면서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지속 강화하는 데 큰 도전적인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디지털 경쟁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앞서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고요.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경제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데이터 산업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데이터 관련된 제도도 개편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왼쪽에서 보시면 이제 데이터 바우처 산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기업에서도 대응도 굉장히 민첩하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 주권을 개인한테 주고 이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제3자한테 넘기도록 하면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마이데이터 제도인데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금융 부분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금융과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문화,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또한 가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자동화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화했을 때 AI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저는 이제 자동화에 대한 AI나 이런 것들이 총합된 것이 로보틱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로보틱스는 앞서 살펴본 대로 산업능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화의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산업능 로봇은 특정 공간에서 어떤 고정된 로보틱스라고 보여지면 앞으로 이제 이 자동화 시대에서는 협동 로봇 또한 생활 지원 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근무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일하는 방식을 다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제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교육도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셨었는데 고등교육도 지금같이 어떤 단절된 거에서 공동학위과정 등등을 통해서 미래형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과 관련하여서는 소부장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신남방 정책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다변화에 대한 지원, 또한 한국을 밸류체인 중액국가로 육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심 내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ESG 강화 노력과 관련된 제도 개편들이 필요해진다고 보여집니다. 수도권 밀집 현상과 관련해서는 지방 도시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구조 조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게 외환위기 후에 굉장히 뼈아픈 말로 다가오겠는데요. 위기가 닥쳤을 때의 기업 구조 조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재편에 대해서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해 봅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대기업이라든가 이제 잘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중기업 지금 이제 신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의 대기업들의 밸류체인으로 있었던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업 영역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원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원 방안들에는 기업활력제고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과 함께 시장 친화적인 그 사모투자펀드 같은 시장의 자금들을 활용해서 이런 기업 구조,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한국판유들과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 부록에서 한국판 뉴딜을 소개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